안녕하세요. 데이터브릭스 프랙티셔너 기술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데이터브릭스의 솔루션 아키텍트 고영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데이터브릭스의 비용 최적화를 주제로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과 관리자분들을 위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데이터브릭스의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비용 분석과 모니터링 그리고 비용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이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최적화 방법들을 스토리지, 코드, 그리고 클러스터 최적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브릭스의 비용을 이해해 볼까요? 관리자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비용 관리입니다. 예산에 맞게 비용을 관리하고 플랫폼을 최대한 사용자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별 그리고 조직별 권한과 거버넌스 체계를 정하고 사용량과 비용을 분석해서 리포팅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최적화 방법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용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들을 하게 되죠. 많은 고객들의 사례를 보면 보통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서 비용 최적화의 여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은 비용이나 ROI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용이 많이 발생함을 깨닫고 이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 비용에 대해서 새삼 인식하게 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 항목들을 분석하고 그 항목별로 비용 절감 방법들을 적용하게 되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그리고 구조를 설정하는 작업 등을 하게 되죠. 여기서 더 나아가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워크로드를 재설계하거나 또는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 고객의 비용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색 선은 청구된 비용을 나타내고요. 노란색 선은 그것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세싱 파워를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비용 인식이나 특별한 통제가 없어서 비용이 점점 급증하다가 비용 관리를 타이트하게 강화하면서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과제들이 추가되면서 플랫폼의 활용은 점점점 늘어나지만 안정적으로 비용을 컨트롤하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브릭스의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사용한 시간만큼 Pay as you go 방식으로 과금되는 유연한 과금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사용 비용, 즉 DBU 비용이라고 불리는 비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비용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에는 VM 인스턴스 또는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과 같은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고 AWS나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비용을 내게 됩니다. DBU, 즉 데이터브릭스 유닛은 프로세싱 클러스터를 사용한 시간에 따라서 과금되며 라이센스나 초기 비용, 그리고 월 고정 사용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팅을 사용하지 않는 워크스페이스 이용, 즉 예컨대 노트북 코드를 살펴보거나 코드를 작성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은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구동해서 어태치하게 되는데 이때 띄우는 클러스터의 사용 시간이 DBU로 측정되고 빌링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니티 카탈로그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하는 것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 구성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클래식 컴퓨터의 경우, 즉 고객사의 VPC 또는 VNet 안에 VM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스토리지 비용, 그리고 VM 비용, 이들은 이 두 개가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이고요. 여기에 데이터브릭스 사용료, DBU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서버리스 컴퓨팅의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가 인스턴스의 풀을 유지하다가 고객이 요청하면 그 풀에서 필요한 만큼 클러스터를 구성해 고객에게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VM 비용을 고객이 별도로 낼 필요가 없고 이 DBU 비용 안에 VM 비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DBU 비용만 비교하면 서버리스 컴퓨터가 더 크지만 전체 비용은 오히려 더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DBU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U는 시간당 프로세싱 능력을 반영하는 데이터브릭스의 과금 단위입니다. 프로세싱 능력이 커질수록 DBU도 이를 반영해서 커지는데요. DBU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또는 SQL 웨어하우스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DBU가 커지게 됩니다. 즉, 인스턴스 사양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수가 많을수록 DBU도 커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포톤 가속화 사용 여부입니다. 포톤은 데이터브릭스가 C++로 새로 만든 스팍 시행 엔진입니다. 그래서 JVM 기반 스팍 엔진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더 빠른 성능을 냅니다. 그만큼 DBU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사용 시간에 비례해서 DBU가 발생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i3.2x 라지라는 인스턴스 타입으로 드라이버 1대와 워커노드 2대로 구성된 클러스터입니다. i3.2x 라지 그리고 포톤을 이네이블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4DBU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와 워커를 합쳐서 3대이기 때문에 4DBU 곱하기 3해서 전체적으로 12DBU만큼 시간당 DBU가 측정되고 있는 거죠. 인스턴스 사용 시간은 VM이 구동되고 나서 스팍이 실행되는 순간부터 클러스터를 종료할 때 스팍이 종료되는 순간까지로 측정이 되고 초당으로 과금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구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인스턴스를 구동해 놓고 사용하는 풀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풀에 있는 아직 할당되지 않은 인스턴스는 DBU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단 VM은 이미 구동돼서 돌아가고 있으므로 CSP에 내는 VM 비용은 발생하겠죠. DBU는 컴퓨팅 자원의 사용량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DBU에는 1DBU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DBU당 가격은 제품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컴퓨팅 유형, 보통 SKU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데이터브릭스로 말하면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제공자나 클라우드 리전, 그리고 플랫폼 티어에 따라서 DBU별로 다른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라이브 테이블이라는 제품에는 더 편리한 ETL 프레임워크 그리고 개발 편의 기능들이 다양하게 추가가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워크플로우 클러스터보다 제품당 DBU당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티어에는 스탠다드, 프리미엄 티어가 있고 AWS에서는 추가로 엔터프라이즈 티어가 더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기본 기능, 프리미엄은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기능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거기에 더해서 추가 보안 기능들을 더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웹사이트의 비용 계산기에서 예상 비용을 산정해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브릭스의 웹사이트입니다.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데이터브릭스 프라이싱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 제품별로 책정되어 있는 DBU와 단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싱 캘큘레이터, 코스트 캘큘레이터를 클릭하시면 티어와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그리고 사용 시간에 따라서 비용을 에스티메이션, 시뮬레이션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Azure, AWS, GCP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과 DBU 비용으로 비용이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Azure의 경우에는 Azure 데이터브릭스가 Azure의 퍼스트 파티 서비스로 되어 있으므로 빌링도 Azure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과 DBU 비용 모두 Azure 콘솔에서 비용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고 Azure 코스트 매니지먼트 툴에서 비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AWS와 GCP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은 각 CSP에 내게 되므로 CSP가 빌링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DBU 비용의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에서 빌링 정보를 제공합니다. Azure 콘솔의 코스트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이 화면에서 DBU와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을 스큐별 그리고 태그별로 세분화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에서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빌링 리포트 도구는 어카운트 콘솔의 사용량 리포트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워크스페이스별 그리고 스큐별로 DBU 사용량을 볼 수가 있고요. 빌러블 유시지 로그, 즉 과금 대상이 되는 사용량 데이터를 이렇게 차트로 보거나 또는 다운로드해서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시스템 테이블의 빌링 릿 데이터로 제공이 됩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에 보면 system.billing.usage라는 테이블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SQL로 빌링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각화하거나 비용 리포트를 만들고 얼럿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웹사이트의 튜토리얼 페이지에는 시스템 테이블을 이용해서 비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리고 프라핏이라는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비용을 예측하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의 스케줄 기능을 이용하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일 오전 8시에 비용 대시보드 화면을 PDF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테이블의 빌링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카탈로그로 가셔서 시스템 카탈로그의 빌링 스키마에 보면 유시지 데이터와 리스트 프라이스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시지 테이블을 보시면 어카운트 아이디, 워크스페이스 아이디, 스큐 네임, 클라우드 그리고 사용이 시작된 시간과 끝난 시간, 사용 날짜, 그리고 사용한 양 등등 유시지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아이디, 스큐 네임도 보이고요. 사용한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사용한 날짜, 그리고 여기 커스텀 태그 항목에 어떤 작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커스텀 태그가 키밸류 형태로 더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SQL 에디터로 왔습니다. 시스템의 빌링의 유시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는 여기서 스큐별로 그리고 날짜별로 사용량을 집계하는 간단한 쿼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쿼리를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스큐와 날짜별로 사용량이 집계된 결과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시각화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 차트로. 네. 차트를 만들면 간단하게 차트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YKB1이라는 이름으로 쿼리를 저장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로 데이터와 차트를 가지고서 대시보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reate New 대시보드로 해서
네,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는 리절트도 추가하고 방금 만든 라인 차트도 추가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든 간단한 쿼리와 차트를 이용해서 대시보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네. 자, 이와 같이 쉽게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웹사이트에는 시스템 테이블을 이용해서 비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아가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향후의 비용을 예측하는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제인데요. 빈 노트북의 간단한 커맨드를 통해서 이 예제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 여러 개의 노트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노트북에서는 빌링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잡을 분석한다거나 인터랙티브 잡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다거나 모델 인퍼런스에 사용된 유시지가 얼마인지 이런 다양한 유시지를 분석하는 이런 예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예측 모델인데요. 이렇게 빌링 시스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예측에 사용할 피처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리고 프라핏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미래의 비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된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해서 이러한 예측 대시보드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측이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어노멀리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얼럿해 주는 것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시보드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이러한 빌딩 예측 대시보드를 이런 스케줄을 통해서 매일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PDF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아볼 수 있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비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비용을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해서겠죠. 비용 관리의 기본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에는 관리자를 위한 파워풀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팔러시를 정의해서 사용자나 그룹에 강제하는 것인데요. 팔러시는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그 설정들을 정의하는 일종의 규칙 세트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정의할 수 있지만 비용 관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자면 인스턴스 사용자별로 인스턴스 유형과 크기를 제한하거나 클러스터의 시간당 최대 DBU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또는 비용 세분화를 위해 미리 정의된 태그 사용을 강제하거나 이러한 옵션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권한 관리를 통해서 거버넌스와 비용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나 그룹 그리고 서비스 프린시펄에게 이 클러스터에 어태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리스타트 권한, 매니지 권한 등을 세부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매니지 권한은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필요한 경우 어태치 투나 리스타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권한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최소 권한의 원칙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권한만 부여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익숙하게 쓰셨을 텐데요. 비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싶을 때 또는 사업부나 코스트 센터별로 비용을 구분해서 할당하고 싶을 때 리소스 태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나 클러스터, SQL 웨어하우스, 풀과 같은 자원에 태그를 붙일 수 있고 이런 각 오브젝트에는 디폴트로 붙는 태그와 커스텀하게 추가할 수 있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상위 오브젝트에 태그를 붙이면 이 태그는 하위 오브젝트로 자동 전파됩니다. 예컨대 클러스터에 커스텀 태그를 추가하면 이 커스텀 태그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VM에도 전파돼서 빌딩 리포트에서 이 태그가 적용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예산을 초과했을 때 그 알람을 자동으로 받고 싶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아까 보셨던 빌링 시스템 테이블에서 SQL 쿼리를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에 얼러트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예산보다 80%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알람을 보내라와 같은 알람 규칙을 만들어서 스케줄링을 하는 방법으로 비용 알람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어카운트 콘솔에 있는 어짓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퍼블릭 프리뷰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요. 왼쪽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예산을 설정하고 특정 워크스페이스나 태그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면 예산이 초과될 때 지정된 이메일로 자동으로 알람을 보내줍니다. 자, 다음은 성능과 비용 최적화입니다. 성능 최적화는 별도로 세션을 잡아야 될 만큼 아주 광범위한 주제이지만은 이 시간에는 비용 최적화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향상은 비용 절감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리소스 사용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여러 측면에서 성능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기반이 되는 스토리지와 파일 레이아웃 측면,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로직의 측면, 그리고 프로세싱을 위한 컴퓨팅 자원 측면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파일 레이아웃과 스토리지 최적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델타 포맷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델타는 내부적으로 파케이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지만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케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스키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디스크 캐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델타 캐시 억셀러레이티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면 SSD 디스크가 붙은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캐싱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액세스를 줄일 수가 있게 돼서 파일 I/O가 중요한 작업에 매우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범위의 데이터만 읽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 구성된 파티션이나 지오더 또는 리퀴드 클러스터링과 같은 이런 데이터 레이아웃을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스천 타임에 데이터를 인제스천 할 때 오토 옵티마이즈를 이용해서 최적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옵티마이즈드 라이트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일정 크기 정도로 모은 다음에 적절한 사이즈로 파일에 기록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또 그렇게 생성된 작은 파일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오토 컴팩션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스천 타임에 이렇게 오토 옵티마이즈를 했다고 하더라도 데일리 레벨에서 보면 이게 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파일 레이아웃을 최적화해주는 작업들이 성능 개선에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옵티마이즈로 파일을 컴팩션해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옵티마이즈를 돌리면서 동시에 지오더나 리퀴드 클러스터링의 증분 클러스터링을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널라이즈를 이용한 통계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코스트 기반 옵티마이저가 쿼리 플랜을 최적화할 때 업데이트된 통계 정보들이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 애널라이즈 구문은 디폴트로는 처음 32개 컬럼의 통계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대상 컬럼을 더 늘려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큐엄을 이용한 스토리지 비용 절감입니다. 델타는 타임 트래블을 위해서 예전 버전의 데이터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수 있는데요. 테이블별로 데이터 보존 기한이 정해졌다고 하면 베큐엄으로 불필요한 과거 버전 데이터를 삭제해서 스토리지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카탈로그의 매니지드 테이블, 즉 관리형 테이블을 사용하면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프레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파일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더 뛰어난 성능을 더 편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코드 최적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최신 버전의 LTS 버전, 롱텀 서포트 런타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최신 런타임에는 다양한 이슈 해결 그리고 성능 개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포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포톤은 데이터브릭스에서 C++로 새로 만든 스팍 실행 엔진이죠. 벡터라이즈드 MPP 실행 엔진으로서 대규모 데이터를 스캔하거나 조인하거나 집계하는 등의 연산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는 증분 처리 로직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적재할 때 매번 전체 데이터를 다시 처리한다고 하면 비효율적이겠죠. 그 대신 CDC, 즉 체인지 데이터 캡처와 같은 증분 처리 방식을 이용해서 처리량을 줄이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앞서 파일 레이아웃 최적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스키핑이나 프루닝을 잘하는 것이 성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쿼리를 작성할 때도 이런 데이터 레이아웃에 맞춰서 필터 조건이라든지 조인 키, 집계 컬럼들을 잘 사용해 줘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셔플, 스필, 스큐와 같은 현상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셔플을 피하기 위해서 소트 머지 조인 대신에 셔플 해시 조인으로 풀리게 한다든지, 스필이 자주 발생하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워커를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서 메모리를 확보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작업들을 사용자가 직접 하는 대신에 어댑티브 쿼리 익스큐션이라는 스팍의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팍 코드를 병렬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병렬 처리가 잘 안 되는 non-vectorized UDF 대신에 built-in UDF 펑션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것들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레벨의 최적화입니다. 가장 효과가 큰 최적화 작업으로는 잡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발과 테스트 단계에서는 올퍼포스 클러스터로 인터랙티브하게 개발을 하고 안정화돼서 프로덕션 배치 작업으로 배포되게 되면 이때는 3분의 1 정도 비용인 잡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이 흔한 비용 절감 패턴입니다. 그리고 SQL 워크로드는 SQL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SQL 웨어하우스에는 포톤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 또 동시 처리 성능이라든지 캐싱이라든지 이런 SQL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설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SQL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쉐어드 액세스 모드 클러스터를 팀 내 공동 클러스터로 사용하는 것도 비용 절감의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팀 내 모든 사용자들이 개인별로 하나씩 클러스터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 팀 공동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이 나은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적절한 인스턴스 타입과 사이즈, 내 워크로드에 맞는 이런 인스턴스를 잘 선택하는 것도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워크로드는 컴퓨터가 중요한 것, 또는 메모리가 중요한 것, 또는 IO가 중요한 이런 워크로드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최신 인스턴스 세대들이 가성비가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최신 세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 성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테스트 작업 같은 경우에 여러 대로 구성된 그런 큰 클러스터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SQL 웨어하우스를 만들 때는 동시 작업의 수 그리고 쿼리의 무게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SQL 웨어하우스는 클러스터 하나당 동시에 10개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작업들이 많이 동시에 들어오는 이러한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적은 사이즈의 클러스터를 여러 개 두는 구성이 유리할 것이고요. 무거운 쿼리가 소수 들어오는 이러한 유형의 워크로드에서는 사이즈가 더 큰 클러스터를 소수 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클러스터와 웨어하우스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유틸라이제이션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아이들 타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이 없는데 클러스터가 계속해서 떠 있다면 그만큼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것이니까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오토 터미네이션 기능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클러스터를 활용하면 클러스터가 구동되는 시간을 몇 초 내로 크게 단축하면서도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이 필요할 때 더 빠르게 스케일링 할 수 있어서 아이들 타임을 줄이는데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렴한 스팟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 스팟 인스턴스는 사용 중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드라이버 노드에는 스팟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 워크로드의 SLA 요건에 따라서 온디맨드와 스팟을 조합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는 작업에는 드라이버만 온디맨드로 사용하고 모든 워커들은 스팟으로 전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SLA가 타이트하거나 또는 미션 크리티컬한 프로덕션 작업에는 온디맨드로만 구성한다든지 온디맨드와 스팟을 섞어서 워커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AWS의 경우에는 스팟 인스턴스 어드바이저 페이지에서 인스턴스 타입별로 온디맨드 대비 절감액과 중단 빈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스팟 인스턴스 타입 결정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 플릿 인스턴스 타입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WS 전용 기능인데요. 플릿 인스턴스 타입은 인스턴스 타입을 m6i.x라지와 같이 콕 집어서 지정하는 대신에 m-플릿.x라지처럼 조건에 맞는 인스턴스 그룹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m6.x라지, m5.x라지와 같이 동일한 사이즈, 즉 동일한 메모리와 코어 수를 갖는 조건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으로 최적의 가용한 인스턴스 타입들을 자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가용 영역에서 특정 인스턴스 타입의 캐파가 부족해서 클러스터 생성이 실패한다든지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되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는데요. 플릿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인스턴스의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가용성도 더 좋아지고 또 스팟 사용 가능성이 높아져서 TCO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의 컴퓨트 화면에서 현재 작동 중인 올퍼포스 컴퓨트, 잡 컴퓨트, SQL 웨어하우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팔러시 탭에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팔러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팔러시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규칙들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팔러시를 퍼스널 컴퓨터라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팔러시 패밀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 두 가지 정책만 더 추가로 오버라이드를 했습니다.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노드 타입에서 3개의 인스턴스 타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요. 오토 터미네이트에서 400분으로 이 옵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올퍼포스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생성 화면에서 방금 제가 정한 팔러시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이 팔러시를 지정하게 되면 제가 지정한 것처럼 노드 타입에서는 지정한 3개의 인스턴스 타입만 선택 가능한 걸 보실 수 있고 오토 터미네이터 옵션은 400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정책들을 팔러시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비용 최적화를 얘기할 때 흔히들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고성능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용은 단위 성능과 시간의 함수입니다. 고사양의 인스턴스나 포톤, 디스크 캐시와 같이 고성능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당 단가가 더 높아서 일견 더 비싸 보이지만 더 높은 성능으로 더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게 돼서 리소스 사용 시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라서 DBU뿐만 아니라 인프라 비용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포톤을 사용해서
프로세싱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경우에 DBU 비용은 포톤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더 늘었지만 VM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TCO는 26%까지 세이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워크로드별로 이런 점을 테스트해 보시고 전체 TCO 관점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나열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잡 컴퓨터 사용, 팔러식, 태그, 스팟 인스턴스, 오토 스케일링과 오토 터미네이션 등 다양한 최적화 항목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워크로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버리스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 방법인데요. 서버리스 SQL에 이어서 노트북, DLT, 워크플로우를 위한 서버리스 컴퓨팅이 AWS 서울 리전에 런칭이 되어서 현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서버리스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비용 최적화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 최적화를 위한 액션 아이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스토리지나 코드, 클러스터 등 단계별 최적화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팔러시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디폴트 값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관리자는 비용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그나 버짓과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 보세요. 넷째, 리포트나 대시보드, 얼럿을 통해서 사용량 정보를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최적화 방법들을 사용자에게 널리 알리고 또 교육함으로써 사용자와 관리자가 함께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션이 여러분의 비용 최적화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